네. 자, 이제 저희가 출원 서류와 관련된 어 내용은 강의를 마쳤고요.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 자, 계속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너무 나무에만 집중하다 보면 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맨 앞에서 했던 건 좀 생략을 하고요. 발명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발명이 대상이고 발명에 대해서 우리가 독점배타권을 발생시키고 그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특허법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우리 특허법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명을 한 것을 이제 추론하겠죠. 그래서 이제 특허 요건에 대한 그걸 심사하는 특허 요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이제 우리가 특허청에 이제 그 출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심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원 서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출원할 때 출원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작성해서 제출함으로써 이제 출원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출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공부할 건 뭐냐면, 출원할 때 또는 출원한 이후에 출원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네. 요런 경우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나는 요렇게 주장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오늘이 되겠고요. 네. 그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강의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공지 예외 적용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요 말씀을 이렇게 먼저 이 공지 예외 적용 규정, 예, 우리 특허법 3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공지 예외 적용 규정이 어느 때 이제 우리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인가? 자, 우리가 이제 출원시를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용 발명과 출원 발명은 그 공지된 발명의 뭐 주체가 뭐 갑이고 출원인이 갑이고 그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인용 발명의 주체는 상관없어요. 공공 반전이 되면 동일하면 신규성 상실, 용이하면 진보성 위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다 보면 출원인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생겨요. 자, 네. 만약에 여기서 네. 여기서 신규성이 상실됐어요. 네. 상실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공지가 된 거죠. 대표성이 있죠, 공지가. 자, 공지가 됐어요. 근데 내가 이 공지시킨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발명을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제가 박사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제가 논문에 실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사과정이 있다면, 만약에 외국의 유명한 저널지, 뭐, 네이처, 셀, 뭐, 아니면 뭐, 우리 사이언스지, 뭐, 이런 데 만약에 실릴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 출원 먼저 하겠어요? 아니면, 논문 먼저 준비하겠어요? 논문 먼저 준비하죠. 학교에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발명한 걸 본인이 논문에 발표를 했고, 사이언스지에 실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발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원을 해요. 출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 만약에 출원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공지를 시켰기 때문에 아니면 간행물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는 이 출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신규성 상실이 되는 거야. 신규성이 없어서 거절된다는 거죠. 이거 내가 발명한 건데 내가 단지 지금 논문이 더 나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논문에 먼저 실었던 건데 내가 발명한 걸 내가 논문에 먼저 실었다는 이유로 내가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해서 거절이 돼야 돼? 이게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은 이게 맞죠. 근데 이게 출원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내가 공지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 또는 의사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잡지에 실은 거죠. 아니면 협회지에 이제 만약에 홍보를 위해서 실은 거죠.
또는 의사에 반해서 만약에 직원의 실수로, 변리사의 실수로 만약에 공지가 된 경우에, 의사에 반해서 이런 경우에 공지가 됐다는 이유로 내가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해서 진보성 위반으로 해서 거절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는 출원인에게 공지 예외 적용 규정이라고 하는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권리자의 행위로, 논문에 실은 거죠? 또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기, 강박 등에 의해서 공지가 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자, 지금 여기서 출원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신규성 상실이 되겠죠? 또는 이제 만약에 A-라면 A-라면 이건 진보성 위반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출원을 하면서 이거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출원을 하면서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정한 기간 내만 하면 됩니다. 출원을 하면서 뭘 주장하는 거예요? 이 우리 특허법 30조 공지 예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용 참증자료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봐달라는 거죠. 이걸.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면 요거를 빼고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거는 예외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엄격함이 있냐면 기간에 대한 엄격함이 있어요. 이걸 무조건 신규성 상실시켜 놓고 내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해 준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외는 항상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정해놓고 있냐면 신규성이 상실되고 1년. 1년 내에 출원하게 되면 1년 내에 출원하게 되고 그 이후에 주장하고 입증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30조 적용을 받아서 얘를 빼고 판단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1년이란 기간이에요. 1년. 이후는 안 돼요. 1년 넘어서는 안 돼. 무조건 1년. 얘가 알았든 몰랐든, 출원인이 알았든 몰랐든, 의사에 반한 경우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1년 내에 출원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이 발명한 거 공지시켰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지만 여러분이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년 내에 출원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걸 빼고 판단해 준다. 자, 그래서 이 출원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죠? 왜냐면 이거 공지된 이 부분을 빼고 판단해 주는 거니까. 인용 참증자료에서 빼는 거니까. 자, 이런 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은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1년이란 기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에 실었어.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어학연수 갔다 와서 출원해도 되겠네? 1년 내만 하면 되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틀림없이 혜택을 주곤 있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여기서 신규성 상실됐잖아요. 여기서 출원했잖아요. 만약에 요거를 3월 10일 날 출원했다고 할게요. 1년 내 기간에 이제 3월 10일 날 출원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3월 10일 날 출원했을 때 그러면 출원일자가 그러면 신규성 상실일자로 이렇게 소급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출원일자는 3월 10일. 단 요거만 인용참증 자료에서 뺀다라는 거예요. 출원일자가 땡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원인이 소급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사례가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이렇게 그냥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PPT에서 그리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필체가 좀 다르죠. 자, 여기서 갑이 간행물에 기재를 했어요. 가라는 발명을. 그러고 나서 출원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 특허법 30조를 주장했죠. 이건 1년이란 기간 내라고 하겠습니다. 1년이란 기간 내에 이걸 주장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경우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이걸 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의할 것은 제가 1년이란 기간을 향유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만약에 논문에 실었다 하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30조 주장을 하면서 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행물이 반포되고 자, 여기서 출원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에 을이란 사람이
의리한 사람이. 물론 여기서는 무권리자는 아닙니다. 예, 무권리자는 아니지만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추론한 거예요. 가다라 가다 이렇게 추론한 거예요. 그럼 여기 가라는 발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가. 그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추론이 나중에 갑이 추론한 다음에 공개가 된 거예요. 보통 이제 공개 시점은 추론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를 하거든요. 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네, 요 사이에 이제 공개는 심사를 거쳐서 특허를 받을 것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론 계속 중인데 1년 6개월 지나면 무조건 공개를 합니다. 네, 무조건 공개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공개는 이제 중복투자, 중복연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미 추론이 돼 있는데 이거를 추론됐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계속 동일한 발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빠른 공개가 또 더 개량된 발명을 빨리 유도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이제 법 취지를 고려해서 법 목적을 고려해서 이렇게 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아무튼 요거는 이 심사와 상관없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얘는 어떻게 먼저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가라는 발명이 이미 반포가 됐기 때문에 얘는 이 가라는 발명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해서 거절을 하게 돼요. 얘는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해서 거절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30조에서 얘기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 추론은 어떻게 될까요? 요 추론은. 자, 요 추론은 그럼 특허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추론의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 여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면 자, 얘가 먼저 추론했잖아요. 얘가 먼저 추론을 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허를 달라고 요구한 가라는 발명이 이거는 제외하고 판단하겠지만 여기 먼저 추론한 선추론에 여기 가라는 발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얘가 특허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는 안 했지만 선추론 지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추론주의는 적용이 안 되는데 뭐가 적용이 됩니까? 선추론주의 보완책으로서 확대된 선추론주의 있죠. 이 최초 명세서 도면 전체와 청구 범위를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공개가 됐잖아요. 요건을 다 갖췄단 말이에요. 이게 확선이 적용되는 요건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확대된 선추론주의, 저는 줄여서 이제 확선이라고 합니다. 확선 위반으로 거절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거절이 되지만 얘도 특허를 못 받아요. 이런 완전하지 못한 혜택이다. 이 30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거절된다는 거, 둘 다. 갑도 특허를 못 받습니다. 을이 특허를 못 받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반포를 했고 내가 30조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을추론이 사이에 낄 시간이 없게 빨리 서둘러서 추론을 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도리어 이제 변리사 전문가가 되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변리사들은 이거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걸 몰라서 이거를 활용할 줄을 몰라서 결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좀 전개가 될 수 있어서 요 정도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너무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뭐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뭐가 있다? 보죠. 물론 이제 형식상에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주로 이제 내용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보니까 이게 이제 오탈자가 있어요. 또 내용상에 하자가 있어요. 너무 범위가 넓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요거를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보정제도예요. 추론한 다음에 우리가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수정하는 제도, 요게 이제 보정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할 추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추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제도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A, B라는 발명이 설명에 있고 A, B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얘가 만약에 진보성 기반으로 거절 이유가 나왔어요. 이 발명이. 그러면 얘는 근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얘도 특허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싸우게 되면. 그래서 요거는 계속 싸우고 요거는 계속 싸우고 요거는 빨리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특허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분할이라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B, 뭐 B를 띄어내는 거죠. 그래서 빨리 특허를 받을 수 있게. 요거는. 네. 요런 걸 우리는 분할 추론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분리 추론 제도가 있는데 이 분리 추론 제도는 뭐 다른 것이냐? 아니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분할 추론 제도가 이제 기간이 있는데 이게 거저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까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 강의에서 뭐 그런 것까지는 자, 기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그 분할 추론 기간은 지났어요. 이제 분할 추론 기간이 짧지 않은데 아무튼 분할 추론할 수 있는 기간은 다 지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거저결정 불복 심판에서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심결 취소 소송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자꾸 길어지잖아요. 이제 특허 법원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분할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분할을 인정하게 되면 똑같이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고 다양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이게 너무 과보가 된다라는 거죠. 한참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했던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주식 시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노후라든가 뭐 이런 걸 대비해서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20년 후에 이제 파는 거나 만약에 주식을 사고 다음 날 파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년 파는 게 세금을 더 내. 왜냐면 이제 그게 올라가는 게 있어서 더 이익분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그만큼 흘렀는데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이제 이걸 가지고 20년 동안 보관을 하겠습니까?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그냥 일명 단타라고 하죠. 단타를 치지. 네, 그러니까 이제 혜택이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무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게 되면 이거는 형평성의 입장에서는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거저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거저결정 불복 심판에 대한 그 심결 취소 소송이죠. 심결 취소 소송에서 만약에 분할 추론으로 인정하면 너무 과한 혜택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게 한 거예요. 나눌 수 있도록은 한 거예요. 분할 추론과 마찬가지로 그 대신 혜택을 줄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혜택까지는 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분할 추론의 혜택을 분리 추론에서는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나눌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대신 혜택을 제한한 이런 제도를 우리는 분리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변경 추론 제도가 있어요. 이건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형식을 바꾸는 거. 내가 만약에 특허 추론했는데 보니까 특허에 대해서 거절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극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를 형식을 실용신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다른 건 그대로 놔두고 실용신안으로 바꾸는 거야. 네. 그럼 실용신안은 아무래도 특허보다는 진보성 수준이 낮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가면 등록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특허 추론에 대해서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용신안으로 갈아타는 거죠. 변경해서 실용신안으로 낮은 수준에서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이제 변경추론 제도예요. 반대도 가능해요, 당연히. 네, 실용신안으로 추론했는데 보니까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협의의 물건만 되는데 물질에 대해서 실용신안 등록 추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어차피 이제 대상 자체가 실용신안이 아니라 이건 특허 대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형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죠? 네. 실용에서 특허로 또 특허에서 실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요게 이제 변경 출원 제도입니다. 자, 6번째. 자, 이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라는 건데, 자, 이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가 가능한 게 1년이에요. 1년. 네, 이런 기간도 이거 아주 대표적인 기간들이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절단기를 발명했어요. 그리고 이걸 출원을 했어요. 네, 철근을 자르는 절단기예요. 근데 이제 이 절단기가 좀 불편했던 거예요.
손잡이 부분이 좀 불편하게 만들어져서 막 뭐 사람들이 이제 몇 번 이거 사용하면 뭐 손이 까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 부분 제대로 없어서 그래서 요거를 손잡이 달린 절단기로 만들었을 때 갑 입장에서는 어떨 수 있겠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어차피 절단기 요걸 개량한 손잡이 달린 절단기를 한 번에 보호받고 싶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고 관리도 쉬워지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특허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갑이 이렇게 하는 거죠. 1항의 절단기, 2항의 손잡이 달린 절단기를 규정해 놓고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 특허법 55조에 있거든요. 55조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1년 내. 이건 1년 내에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경우에 결국 이제 이 제도는 뭐냐면 이렇게 절단기만 추론했던 걸 손잡이 달린 절단기가 개발이 되니까 손잡이 달린 절단기와 함께 그것까지 포함해서 완전한 추론을 다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까지 넣어서 다시 완전한 추론 다시 할게요. 그 대신 요 절단기는 이미 추론해 놓은 게 있으니까 판단은 어디 가서 하는 거야? 요 앞에 가서. 미리 이제 추론해 놓은 게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요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이제 심사를 하는 거고. 손잡이 달린 절단기는. 그 대신 이거 필요 없으니까 얘는 뭐 이제 나중에 취약안주되는 형태를 취하게 돼요. 네. 요렇게 처음에 완전하지 않은 추론을 했는데 나중에 1년 이내에 개량 발명과 함께 완전한 추론을 다시 하기 위한 제도. 요게 국내 우선권 주장 추론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개량된 발명을 한 번에 하나의 추론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추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특허 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해외에서 출원해서 특허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반도체와 관련해서 아니면 뭐 요즘 뭐 2차 전지 아니면 로봇 아니면 뭐 양자 컴퓨터 등등과 관련해서 만약에 새로운 발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특허 받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서 막 권리 행사하고 막 이러지. 우리나라에서만 특허권이 있으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발명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받아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추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지식재산권법에서. 그러면 해외 추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네. 그래서 조약 우선권 주장 추론 제도가 있고요. 제도로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국제 추론, 네. PCT 국제 추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조약 우선권 주장 추론 제도는 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써왔던 제도인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있다. 그러면 자, 미국이란 한 나라가 있어요. 뭐 여러 나라 추론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각 나라별로 따로따로 이제 별개 추론이니까. 내가 미국에 이렇게 또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에 추론하는 거는 미국 추론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허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론 일자로 판단하게 되면 미국 사람이 추론한 거에 비해서 너무 불리하죠. 그죠? 지역이 이제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간에는 이제 이게 불공평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미국 사람이 미국에 출원한 것보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출원하는 게 많이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우리는 국제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산업 발전을 이루려면 공정해야 된다. 예, 공정하게 경쟁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특허를 받게 하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다. 따라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 출원하고 예컨대 뭐 24년 만약에 5월 7일 날 출원했는데 미국에 가서 다시 25년 5월 6일 날 출원했다면 이게 이제 여기도 기간이 조약 우선권이 1년이거든요. 1년 이내에 이렇게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조약에 의해서 인정한 우선권이기 때문에 조약 우선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실제 출원 일자는 언제죠? 2025년 5월 6일이지만 언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특허 요건을 판단해 줄까요? 요때.
한국에 출원했던 날인 2024년 5월 7일 날짜로 우리는 뭐 선출원주의를 비롯한 특허 요건을 판단해 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이 미국에 출원한 것에 비해서 이제 불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내외군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고 하는 제도, 이게 바로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1883년도 파리 조약 또는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파리 협약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약이라고 하는 게 꼭 파리 협약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리 루트를 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에 그냥 그 나라 국내 출원하면서 미국에 국내 출원하면서 일본 특허청에 국내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이제 우선권 주장, 조약 우선권 제도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출원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출원했을 때는 아주 뭐라 그럴까, 필수품? 네, 필수품. 네. 왜냐면 1년이란 기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소급표를 못 받으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니까. 네, 요 조약 우선권은 진짜 다른 나라에 출원할 때는 빠지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그 나라의 이제 개별적으로 각 나라별로 이제 그 나라 국내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10개국 출원하려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뭐 30개국 출원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출원일자도 다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나라의 출원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회의 끝에 1970년도에 조약이 하나 체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특허 협력 조약이야. 특허 협력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생기고, 이거는 약자를 따서 PCT라고 합니다. PCT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각 나라별로 출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제 출원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별도의 루트가 있어요. 네, 별도의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리관청이고요. 이게 접수처.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출원했다고 할게요. PCT 출원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접수를 받았겠죠? 네. 이 날짜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국제 출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와이포 국제사무국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별로 들어가는 거죠. 일정 기간 내. 여기 이제 지정관청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별도의 프로세스가 따로 조약이 체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나라별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10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20개국, 뭐 50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요 날짜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국내 출원이 이 날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제 출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국제 출원이란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나의 방식과 하나의 언어로 출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출원하게 되면 나중에 각 나라별로 들어갔을 때 각 나라별 국내 출원 일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요걸 우리는 국제 출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에 출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제 출원이 아니라 국제 출원이라고 하는 특허 협력 조약에 의해서 국제 출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국제 출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와 이제 해외 출원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에 있는 내용들 다 이제 훑어봤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